자, 오늘은 그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제 상담 중에 한 가지인데요. 소장을 받게 됐을 때 과연 이게 뭐 소송으로 진행 가능한 얘기냐, 또는 상대방 주장이 뭐 반박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또는 우리가 항변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계기가 되는 거는 뭐가 됐든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문제가 불거지죠. 그래서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답변서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주장을 내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판사님한테 호소하는 이제 문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간 준수에 관한 부분인데, 이 30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도과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30일이 도과했다라고 해서 바로 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이 뭐 심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도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무변론 선고기일이라고 잡히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선고를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변서를 늦게 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만약 30일이 도과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재촉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시일에 쫓겨서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들은 뭐냐, 법원에서 만약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을 때 답변서가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빨리 그 소송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쪽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30일 이내에 소송에 대한 명확한 논리, 명확한 근거들을 제출을 함으로 해서 소송에서의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한에 대한 문제는 30일을 꼭 뭐 준수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준수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소송에서 나한테 어떠한 돈을 갚아라 라고 대여금 청구가 온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소위 얘기하는 연인관계에서의 대여금, 그러니까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청구를 해온 상황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대여금인지 아니면 그냥 준 돈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근데 그분이 요청한 내용들 보면 돈을 빌려줬다 아니면 그냥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인지, 지금에 와서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몰상식한, 상식에 반하는 얘기인지에 방점을 찍어서 답변을 하신 내용들을 저희한테 검토 의뢰를 요청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론 그 사람이 부도덕하고 이런 부분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돈의 출처, 과연 그 돈이 내가 언제 갚겠다라는 전제하에서 돈이 교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써라, 너 형편 어려우니까 뭐 갚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써라 라고 증여의 형식으로 넘어간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연인 간의 돈거래인 경우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차용증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빌려준 거는 맞지만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대여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파급력이 큽니다. 그리고 연인들 간의 돈거래가 생각보다 좀 금액이 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확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말로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로 하는 거에는 거기에 합당한 증거들이 같이 붙어야만 있었던 사실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뽑아라라고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기한에 대한 문제들, 기한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감성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공정하신 판사님, 우리 법원에서 내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관 판사님들이 반드시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주장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그 주장에 합당하는 증거들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판사님의 어떤 심증에 기대서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그 법률 문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들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상대방 소장에 따른 우리의 입장 표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소송이 성숙돼서 진행되는 토니바퀴의 첫 번째 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중요한 그 실수, 아주 뭐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답변서라는 거를 작성할 때 유념해야 하셔야 될 것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